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어느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늘 똑같습니다. 주방으로 나가서 남편의 출근 도시락을 싸고 그리고 제가 교직에 나가야 하니 제 도시락까지 함께 싸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기에 서로의 아침 시간은 항상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일정한 루틴처럼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똑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지. 저녁에 맛있는 거 시켜 먹자. 그 말은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멘트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짧은 문장이 제게 이렇게 깊은 상처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아이 없이도 충분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지요. 물론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말이 헛돌다가 짧게 싸울 때도 있었고 가끔 남편이 휴대폰을 지나치게 소중히 챙기는 모습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느 부부나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은 늘 깔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개인 관리를 철저히 했고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툭툭 내뱉는 편이라 다투게 되면 늘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남편의 차분한 태도 앞에서는 저도 결국 감정이 무장 해제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제 남편만큼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모든 충격은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늘 하던 습관 같은 점검이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명함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낯익은 회사 명함, 깨끗한 흰 종이. 그런데 거기에는 분홍빛 잉크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다음엔 우리만의 시간. 그 순간 제 등골을 차갑게 훑고 지나가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체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진 않았지만 분명히 제가 어디선가 많이 본 글씨였습니다. 설마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은 있었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최소한 제 남편만큼은 아니길 바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불륜이라는 일, 그게 현실에서 제 남편과 엮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고 혼자 머리를 싸준 채 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 하나하나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게 늦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업무 때문에 늦는다며 연거푸 늦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샤워하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휴대폰을 손에 붙인 듯이 들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샤워실에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뭐가 변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저는 자신을 수십 번 의심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는 시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약 한 달 전쯤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회식이 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서 교직원 연수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던 중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외박이라고 했는데 왜 현관문에서 소리가? 불은 켜져 있던 상태였지만 저는 재빨리 거실 등을 껐습니다. 본능적인 방어였지요. 남편이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벽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남편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의 집, 저만큼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분노보다 충격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눈앞은 하얘지고 머릿속은 공허하게 멍해졌습니다. 혼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이 와인을 열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셀카를 찍는 듯한 소리까지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제 집 안에서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기억 하나. 몇 주 전부터 친정 엄마 댁에 자주 들렀을 때 제 친동생이 자주 외출하곤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늦게 들어오던 동생.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동생이겠어?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들은 그 익숙한 여자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분명히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춘 듯 뛰지 않았습니다. 벽 뒤에 숨어 있으면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남편과 웃음소리를 나누는 여자가 바로 저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친동생과 남편.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했던 두 사람이 제 삶을 처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에 바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무너져 내려 숨죽이며 울었습니다. 이후로 제 세계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함께 사라진 시간, 그들이 나눈 대화, 눈빛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엄마 앞에서도요. 그러나 속은 썩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늘 불길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그가 쓰는 노트북을 몰래 열어 기록을 살폈습니다. 동생의 SNS도 낱낱이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과 호텔, 모텔 예약 기록까지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제 눈앞에 증명해 보여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블랙박스에서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제 동생을 태워다 주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차 문을 열어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는 남편의 손길까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불륜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삶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제 남편과 친동생 간의 불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물론 저와 피를 나눈 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한 인간으로서만 불러냈습니다. 제 속은 이미 갈라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야? 남의 남편한테 붙어서 뭐가 그렇게 좋았어? 이제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저는 그 순간 제 온 세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던 순간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너무도 잘 아는 어투.
순간만큼은 뇌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방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뚝 하고 통화는 끊어졌고 제 전화기 화면에는 분명하게 제 동생 이름 석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 위로 누군가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퍼즐처럼 맞추지 못했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착착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제 생일날 출장이라며 곁에 없었던 일. 그날 동생이 회사 워크숍이라며 연락을 피했던 것. 제가 홀로 외로웠던 바로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제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흐른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 손끝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내가 대체 뭐였던 거지?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너무도 쉽게 믿어버리고 너무도 안일하게 넘겨버린 제 자신을요. 남편은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관계, 회사 일정, 심지어 친정과의 연락까지. 그리고 동생은요. 저는 그 아이와 한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옷을 나눠 입기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언니랑 여행 가자며 울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니, 울기보다는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서럽게 울었고 눈물이 다 메마를 때까지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루하루가 갈수록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 나가도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자고 차려놓은 밥상도 젓가락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둘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엄마를 찾았습니다. 친정엄마라면 이 상처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던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동생이랑 요즘 자주 통화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엄마는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글쎄, 요즘 바쁘다고 하더라. 연락도 잘 안 되고 왜?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 속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듯한 말투. 순간 저를 덮쳐온 불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도 아는 건 아닐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엄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평소와는 달리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를 내려주시기는 했지만 엄마의 손도 표정도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나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러 온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제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결심을 향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 동생이 내가 모르는 사이 남편이랑 말끝은 떨렸습니다. 차마 다 부르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때 엄마는 예상치 못한 답을 건네셨습니다. 그게 너도 좀 이해해보면 안 되겠니? 내 남편이 내 동생한테 먼저 다가왔대. 내 동생도 힘든 시기였고 순간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가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쏟아져 나오는 듯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내 동생을 건드린 걸 제가 이해하라고요? 이게 지금 엄마 입에서 할 말이에요. 엄마는 당황한 손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폭발해버렸습니다. 엄마도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구나. 저는 결국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모자라 설마 엄마까지 제 편일 거라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듯한 기분에
저는 다시 한번 바닥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난 평생 바보로 살아야 해. 저 사람들은 내가 울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 거라 믿고 있겠지. 하지만 절대 안 그래.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눈물을 증거로 바꾸고 분노를 무기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지만 변호사님은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특히 상대가 친족이라는 점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정신적 피해가 일반적인 불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모텔 결제 내역, 심지어 동생의 손글씨가 남긴 메모까지. 그 모든 것을 꼼꼼히 파일에 담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눈치도 없어. 그렇게 바보 같으니 우리가 편하지. 걱정 마. 평생 모를 거야. 우리끼리만 알면 돼.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제 뒤에서 저를 바보 취급하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는 정도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보여줄게. 누가 바보인지. 그것이 바로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다시는 예전처럼 조용히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출근길의 아이들 웃음소리도 제 귀엔 잡음처럼만 맴돌았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는 회의 시간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두 글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저 자신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애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복수, 이해가 아니라 응징. 저는 처음으로 그런 단어들을 진지하게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 집에 들어와 문을 닫으면 저는 곧장 자료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통화 녹음, 심지어는 동생의 필체까지 따로 분류해서 비교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매 순간이 전쟁 같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캡처 파일을 하나하나 저장하고 이름을 붙일 때마다 제 가슴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도 전부 조사했습니다. 업무상 경비라며 쓴 것들이 사실은 호텔 숙박 결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평범한 숫자일 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겐 그 숫자가 칼이었습니다. 이걸 법정에서 하나하나 들이밀면 이제 아무리 발뺌해도 끝장이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동생 몰래 저는 2건의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두 번째는 제 동생을 상대로 한 상간 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고 동생은 제 혈연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예외로 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저는 놀랍게도 평소와 똑같이 저녁 식탁을 차려놓았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평온한 저녁을 내어주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고 남편 앞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제 얼굴을 살피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그 얼굴과 목소리로 물어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표정을 최대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는 남편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다 당신 좋아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비밀스럽게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날은 바로 제가 남편을 상대로 보낸 내용 증명 발송 바로 다음 날이었으니까요. 이미 송달 절차는 시작되었고 조만간 남편의 회사로 소송장이 배달될 예정이었습니다. 동생 역시 곧 엄마 집으로 똑같은 서류를 받게 될 것이고요. 며칠 후 꿈에 그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란색 봉투가 구겨지듯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내용 증명이 왔어. 그거 당신이 보낸 거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보낸 겁니다. 왜요? 할 말이라도 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더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화가 솟구쳤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지금 그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옵니까?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쳐놓고 제 동생까지 건드려 놓고 지금도 너무하다는 말이 나와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예약 문자, 모텔 영수증,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홍 펜으로 적힌 동생의 손글씨 메모까지. 여기 다 당신들이 만든 증거예요. 이제 말이 아니라 법으로 책임져야죠. 남편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쩌면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내렸습니다. 짐 싸세요. 오늘 이후로 이 집에 발 못 붙일 겁니다. 한편 동생 쪽도 비슷한 시점이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내용 증명이 전달되자 엄마에게서 곧장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더 지켰어야 하는 선이 있죠. 그런데 그 선을 넘은 게 누군데요? 엄마,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밤 동생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받았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나도 처음엔 이럴 생각 아니었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건데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분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흔들렸다고? 흔들려서 제 남편 침대로 들어간 거야? 흔들렸다는 게 사람 무너뜨린 배신의 핑계가 될 수 있어?
동생은 말문이 막힌 듯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아실 겁니다. 제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둘 다 제 삶에서 깨끗이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소송이 접수되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법원에서 조정 기일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처음 재판을 정식으로 다루기 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도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몇 년간 봐온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넥타이도 삐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된 사람이 내 남편이었나,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하지만 곧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 얼굴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저도 법도 아닌 그 사람 스스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미쳤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 본인 변호사한테 하세요.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얘기해야 하니까요. 제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은 아무 성과 없이 깨졌습니다. 재판은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의 실수였다.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간적인 잘못이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실수라면 한두 번이지 6개월 넘게 같은 상대와 호텔을 드나든 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판사를 향해 그렇게 답변할 때 제 목소리에는 울분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륜이 지속적이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을 논리적이고 세밀하게 진술했습니다. 저와 제 변호사는 증거 하나하나의 날짜와 장소, 금액, 시간까지 명확히 기록해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눈빛은 바닥만 향했고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애는 그냥 실수였어. 난 당신이랑 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기대할 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게 실수지, 사람의 인생을 배신하는 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선택했죠. 제 동생을.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생은 또 달랐습니다. 상간자 소송장이 엄마 집으로 도착했을 때 엄마가 저를 붙잡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자. 가족끼리 소송까지 해서 집안 다 망치려고 하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집안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남편 침대에 들어간 동생이에요. 엄마는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엄마는 말문이 막혔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지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본 순간 동생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 변호인 측에서 저희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조정 의사가 있습니다. 합의금 조정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합의요?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진 고통을 돈 몇 푼으로 덮으려는 생각조차 역겹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후부터는 상황이 더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시작은 주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더 나아가 동생 직장 동료들까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직장은 곧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애는 재계약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SNS에 늘 화려한 사진을 올리던 동생의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몇 주 후엔 결국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까지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승승장구하던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에서 다른 팀으로 좌천되었고 결국 가정 문제로 회사 분위기를 해친다는 평가를 받아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땐 그렇게 똑똑하고 완벽해 보였던 남자였는데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더 놀라운 건 이 와중에도 남편과 동생이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둘이 아직도 몰래 만나는 것 같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송이 2개나 걸려있는 판국에도 여전히 둘이 만난다고요? 이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저 추락을 함께하는 동행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남은 건 판결문뿐이에요. 그 여자랑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겠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불륜이 제 인생 전체를 파괴했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끝낼 싸움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기록에서, 그리고 판사의 목소리로 모든 게 결정될 차례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매번 법원을 오갈 때마다 제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를 끌어안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무너지고 싶어도 제 손에는 차곡차곡 쌓아 올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동생은 매번 변명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다. 잠시 흔들렸을 뿐이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호텔 예약 문자,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캡처 모두가 그들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법정 안에 앉아 있자니 제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앉고 정숙을 명하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제 심장의 고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을 인용한다. 짧은 4글자. 그 말 한마디에 제 몸이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피고 남편과 상간녀는 원고에게 공동 책임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단독 귀속한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울컥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지만 거기에는 참아왔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해소되는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승리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판결문을 듣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회사원, 냉철해 보였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초라한 한 인간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동생은 더 처참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언니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한 행위, 그리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불륜을 이어간 점은 중대한 책임으로 본다. 그 순간 저는 속이 뻥 뚫렸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법이 제 억울함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가 보낸 것은 단 한 장의 위자료 분할 변제 계획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3년간 분할 상환하겠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저는 그 종이를 읽고 마음속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명 더 많이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1도 없었으니까요. 동생은 더 비참했습니다. 소송 패소 이후 위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변제 연기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 푼도 마련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어떤 한 푼도 빼줄 생각 없습니다. 법대로 절차 밟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동생의 적금과 통장이 일부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돈뿐 아니라 주변의 신뢰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내 동생인데라며 동생을 감싸시던 엄마도 판결 이후에는 다시는 제 앞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생은 폐륜녀, 가족 파괴자라는 낙인으로 불렸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내밀 수 없었고 친정에조차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을 퇴사한 뒤 택배 일을 시작했지만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일도 오래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이혼 소송과 함께 남은 전과 기록 때문에 면접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전세금 압류를 당해 월세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꿈꾸던 그 남자는 스스로 불륜의 대가로 또 다른 밑바닥 인생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웃지도 않았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법적 판결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에서도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제게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빠져나오던 순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은 더없이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 많았다.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해라. 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마음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무거웠던 돌덩이가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지만 저는 다르게 서 있습니다. 판결문 한 장이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의 억울함과 분노, 상처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세상이 제 억울함을 법적으로 인정해준 순간 저는 승리를 했고 모든 걸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속이 시원하다는 감정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을 나왔던 그날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는데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차갑고 텅 빈 공허만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됐잖아. 충분히 이겼잖아. 얼마나 속 시원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고개가 저절로 저어졌습니다. 정말 시원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안은 잿더미 속 같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마치 온 집이 불타고 난 뒤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그 안에 남은 건 초라한 잔해뿐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은 집. 남편도 없고 동생도 없고 엄마조차 멀리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툼도 울분도 피눈물도 없는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바라봐야 했습니다. 바보처럼 무너졌던 제 모습, 그리고 수많은 상처 속에서 버티며 여기까지 온 제 모습.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누군가와 나누지 않는 대화, 텅 비어버린 거실의 정적. 저는 그 고요함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공허 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고 교무실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차분히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는 소식이 교내에도 조용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불편한 듯한 태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처음에는 날카롭게 저를 찔러왔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제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혹시 힘든 일 있으셨죠? 늘 밝으시던 분이 요즘 너무 조용하셔서요.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단순한 말 한마디였는데 제 가슴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래,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제 일상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는 법을 배웠습니다. 퇴근 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주말에 홀로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사 먹으며 웃는 경험. 예전에는 외롭다라고만 생각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차츰 내 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판결 이후 회사를 떠났던 그는 택배 일을 하다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일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전히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생은 또다시 다른 사람과 몰래 연락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스웠습니다.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며 손에 넣었던 사랑이라더니 그 방식 그대로 다시 배신당한 겁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계속 바꾸며 메신저로 뜬금없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때 내가 바보였다. 지금은 후회뿐이다. 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이야기는 끝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삶에 단 한 줄도 들어올 권리가 없으니까요. 동생은 더 비참했습니다. 위자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은행 계좌가 압류당했고 결국 엄마에게 손을 버리려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동생을 감쌌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눈에도 이제는 내 자식 같지 않다. 엄마의 그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을 잃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들에게 연민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했습니다. 가진 걸 다 버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 피부치를 짓밟은 인간들이 결국 서로조차 지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인생에 이제 어떤 미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이미 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씩 다시 저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제 원룸은 작지만 제가 직접 정리한 공간은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퇴근 후 틀어놓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고 주말마다 배우는 도예 수업이 제 손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 가끔은 혼자 근교 여행을 떠나 낯선 길을 걸으며 다시 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용서를 해야만 새 삶을 시작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끌어안으라고 조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었기 때문에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를 바보로 만들었던 건 남편이나 동생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싶었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바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여인이라는 자신감. 그 모든 것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가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그 메모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익숙한 동생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요? 아마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겠지요. 저녁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결혼 생활은 평범하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을 겁니다. 저만 빼고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겠죠. 그럼 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로 보였을까요? 그저 불쌍한 바보. 스스로 행복하다 믿고 있으면서 뒤에서 배신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망가뜨린 건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무너뜨린 듯 보였던 남편과 동생은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부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으로 누구보다 우월해 보였던 남편. 지금 그는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그만두었고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넣어도 이혼과 전과 기록 때문에 면접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압류가 걸려 전세금마저 잃은 뒤 월세 원룸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남자는 결국 욕망에 눈이 멀어 인생 전체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동생의 삶은 더 처참합니다. 직장을 잃었고 재취업에도 실패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난 뒤 친구들조차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들은 사람 잘못 봤다, 소름 끼친다는 말과 함께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결국 모든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SNS 계정도 사라졌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마치 지하로 숨어든 듯 완전히 세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동생 병원 다니더라. 정신과 우울증 진단받았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업자득이지라는 한마디가 떠올랐을 뿐입니다. 반면 저의 삶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의 시간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곁에 없어도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쓰다듬고 위로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 제가 직접 정리한 공간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퇴근 후 잔잔히 흘려보내는 재즈 음악, 주말마다 손끝을 놀리며 만드는 도예 작품, 가끔은 혼자 떠나는 근교 여행.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다시 화해할 수는 없는 거야?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었기에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면 그건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불륜이 만들어낸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불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반드시 자신들을 태워 결국 재가 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일어난 사람이고 제 인생을 스스로 지켜낸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고 더 이상 속지도 않으며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남편과 동생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고 정의를 세우셨을까요? 그 답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답에 확신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